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은 마음 아픈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과 일제의 침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국권 피탈 과정, 즉 이제 일제의 오늘 나라를 빼앗기는 이야기까지 쭉 전개가 되게 될 거고요. 학습지는 23, 그다음에 교과서는 124에서 129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배우다 보면은 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일단은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 다시 반복이 될까 싶지만, 그때와 대한민국은 아예 다른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뭔가 앞으로의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이 부분이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떠한 과정들로 결국 나라의 국권이 일제에 빼앗기게 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독도라는 땅과 이제 간도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표로 따지면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현재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제국이 선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시작은 러일전쟁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러일전쟁 중간에 이제 본격적인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해 나가는 침략 과정이 전개가 될 거고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강제 병합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시작은 러일전쟁과 일제의 침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을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청일전쟁 시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앞에서부터 가져와야 돼요. 자,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스키 조약이 체결이 되고 랴오뚱반도를 가지고 결국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근데 러시아가 점차 만주 지역, 만주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한반도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이고, 또 한반도의 상황들을 보자면 아관파천이나 이런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내부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제 19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만주 지역에 뭔가 진출하려고 하는 느낌을 보이자 이제 일본과의 갈등이 이제 완전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의 원인을 보면은 결국에 만주, 그 다음에 한반도까지 엮여 있는 요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된 거고, 그게 결국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군사적 움직임까지 연결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이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어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협상을 전개하는 가운데에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무언가 대한제국 입장에서도 쎄한 상황이 됐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진짜로 전쟁이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었고, 우리도 청일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얘네 둘이 싸우면 전쟁터는 또 한반도 인근이 될 거라는 게 또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당시에 국외 중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 중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이 중립선언을 승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일제가 러일전쟁을 도발하게 됩니다. 그 전투의 시작은 지금의 인천 지역이에요. 제물포라고 하는 곳인데, 인천 쪽, 그쪽에서 이제 러일전쟁을 도발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일본은 이 러일전쟁 과정 중간에 계속해서 차츰차츰 한반도, 대한제국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넣으려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가게 될 겁니다. 자, 러일전쟁이 도발이 2월이죠. 그러고 바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첫 번째,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요약된 거 말고 일단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3국의 침해 또는 오타가 많아요. 미안해요. 도는이 아니라 또는입니다. 또는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일본 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한제국이 위협을 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제국이 뭔가 불편한 상황에 빠지면 일본이 조치를 취할 거고 그 조치를 취할 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이거예요. 편의를 제공해달라. 그러면서 대일본 제국 정부는 일본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겠죠. 일단 한일의정서의 내용.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뭐예요? 한국 내에 군사기지, 즉 군사적인 목적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일본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 땅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 내에서 군사기지 사용 권한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땅들을 수시로 편한 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군사 전략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러일 전쟁에서의 승기를 잡기도 매우 편하겠죠. 이런 의도로 이제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걸 체결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라는 느낌, 갑자기 뭔가 좀 급발진을 하는 느낌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요 한일 의정서가 발표되고 나서 내부 문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일본은요. 일본 내부 문서로 대한 시설 강령이라고 하는 문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느낌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 시설 강령, 대한 방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만들어져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에 앞으로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소위 병합하게 될 것인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면 외교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재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고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런 방침들이 다 적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쭉 이 과정을 거쳐서 한국,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식민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방침을 만든 거죠. 그거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8월이네요. 한 반년 정도 지나서. 계속 러일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계속 영향력 아래로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고문을 파견하는 거예요. 고문. 그래서 재정 고문으로서 일본인인 메가타 다네타로라고 하는 사람을 재정 고문으로 파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교 고문으로서 미국인인 스티븐스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스티븐스는 나중에 한 번 더 등장할 거예요. 어떻게? 암살 당하는 걸로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정 고문으로서 와가지고 핵심적으로 하라고 보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중요한 또 개념으로서 화폐 정리 사업을 하러 이제 이 메가타가 온 거고 메가타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전문을 한번 볼게요. 제1차 한일 협약입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해서 대한국 정부의 용빙이란 뜻은 사람을 쓰려고 맞아들여라라는 뜻입니다. 용빙하고 재무, 돈 쓰는 거 관련된 사항은 모두 이 고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할 것. 그다음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 명, 스티븐스 얘기하는 거죠.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해서 외교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부의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중요한 일들은 모두 그 의견을 물어서 시행할 것.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고문을 파견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재정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간섭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한일의정서,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본격적인 침략 의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전쟁 중에 군사적으로 이제 러일 전쟁에서도 해전, 바다에서도 전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였던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따가 독도 얘기할 때 한번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일본이 독도는 무주지다, 주인 없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시켜 버립니다. 불법 편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러일 전쟁 중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일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자, 일본은 다음으로 이제 어떤 상황들을 만들게 되는 거냐면 단순히 이제 일본이 그냥 한반도를 먹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어도 예를 들면 다른 서양 열강들 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서양 열강들과의 협상도 필요합니다. 왜? 일본이 지금 단독적으로 한반도를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 일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일본이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우리 인정, 오케이 우리 손 안 댈게 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마지막 러시아가 지배를 승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겠죠. 전쟁을 끝내면서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먼저 미국입니다. 자, 한번 풀네임을 써볼게요. 자, 이게 가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대표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표 태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스라, 태프트, 미략이라고만 쓸게요. 여러분들은 비밀협약이라고 쓰세요. 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비밀협약. 줄여서 미략이라고도 하는데 교과서 용어 그대로 쓰자는 거예요. 가스라 태프트 비밀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을 한 거죠.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오케이. 일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너희 필리핀 쪽에 이득을 얻고 이권을 얻고 거기 지배하는 거 오케이 인정할게. 근데 미국 오케이 너희도 우리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씩 교환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뭐지 이상하죠 좀?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무언가 조금 뭔가 이게 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가 공이 된 건지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대가로 한국의 지배를 인정합니다. 미국이 한국 지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일동맹입니다. 2차예요. 아예 잘못됐네? 학습지에도 이렇게 써 있나요? 2차 영일동맹입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제 2차 영일동맹입니다. 1차 영일동맹은 1902년에 이미 맺어졌었고요. 제 2차 영일동맹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영국도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러일 전쟁이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러일 전쟁 전개 중에 이제 일본이 승기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본격적으로 먹어갈 건데 먼저 미국과 영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승인을 받아 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러일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미국이 중재하는 사이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종전을 합의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조약은 이제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츠머스 강화 조약, 포츠머스 조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이제 가운데 미국이 껴서 중재를 해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이걸로 이제 러일 전쟁이 종전이 되고 핵심은 이거죠. 러시아가 한국에서 일본의 특수 권익을 인정한다. 즉 청일 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하면서 청나라가 한반도에 손을 뗐다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거죠. 이제 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은 어떤 상황이 된 거야? 일본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일본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 이제 뭐만 하면 돼? 마음껏 한국을 먹어 들어가면 되죠. 먹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1905년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1905년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한 지 2달 후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같은 해입니다. 1905년이요. 을사늑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을사조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을사보호조약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2차 한일협약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침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담아서 늑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늑자가 강제로 뭐뭐를 하도록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늑약,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란 뜻이고요. 이제 을사늑약을 강요하다라고 하게 되죠.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는 거죠. 미국과 영국의 승인도 받았겠다. 그래서 1번 배경에 보면 미국, 영국 승인했고 러시아와의 전쟁 끝났어요. 포츠머스 조약으로 하면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게 되었고, 일본은 계속해서 원래 밀고 나가던 침략을 쭉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토 히로부미가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조약 5개 정도의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종에게 가지고 갑니다. 11월 15일이었고요. 11월 15일, 1905년 11월 15일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에게 이거 체결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요를 하는데 고종은 거부를 하죠. 고종은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선택을 한 건 조정 대신들 있잖아요. 조정의 고위 관료들을 싹 포섭을 해가지고 이틀 후인 11월 17일에 그럼 어전회의를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 이 왕이, 황제가 있는 상태에서 정부 대신들이 하는 회의를 어전회의라고 하거든요. 어전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 어전회의에 이제 바깥에서는 당연히 이제 군대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어전회의에 대신들 8명과 고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조약을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났대요. 막 5, 6시간이 되도록 결론이 안 나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뭐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헌병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회의장으로 싹 들어오게 되죠. 회의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니 지금 딱 이토 히로부미가 뭐 한국어를 하진 않았을 테니까 종이에다가 지금 너희들은 조약에 찬성하는 거냐, 찬성하면 가, 그 다음에 찬성하지 않으면 가냐 부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가냐 부냐 결론을 내라 라고 했더니 8명 중에 3명은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게 되고 8명 중에 5명이 조약에 찬성을 하였고요. 이토 히로부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8명 중에 5명,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으니 이 조약은 넘어간 거다라고 하면서 을사늑약이 강요에 의해서 체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8명 중에 찬성했던 요 5명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을사오적이라고 부르게 되죠. 을사오적. 그래서 학부 대신,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 이완용. 그 다음에 내부 대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지용. 그 다음에 외교부, 지금의 외교부입니다. 외교부 장관 박재순. 그 다음에 군부 대신,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죠. 이근태. 그 다음에 농산공부 대신이라고 하면 뭐 지금 건설이라던가 농업이라던가 이런 걸 하는 관련된, 그 다음에 권중현, 농산공부 대신 권중현. 이렇게 5명이 결국 사인을 하면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미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 바깥에 궁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조약 자체가 가지는 효력, 이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과정 절차에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히 있죠. 이미 있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을사늑약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고종은 계속 거부를 하였고 이랬는가? 자, 일제가 대한제국에 뭐를 가져가는 겁니다? 외교권을 강탈하게 됩니다. 외교권. 이제 이 을사늑약 이후에 대한제국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외교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통감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통감부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게 되고, 다음 해에 1906년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보호국화 되었다. 일본의 완전 거의 이제 식민지화 되어가고 있는 상태다. 외교권을 빼앗겼다. 그래서 이제 초대 통감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외교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내용을 좀 이따 볼 건데요. 내용에 보면은 외교권을 강탈해 갖고, 그러면 일본이 외교를 대신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 역할로 보는 게 통감이에요. 그래서 외교를 맡기려고 한 건데,
이제 내정까지, 내부적인 정치 부분까지 사실상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을사늑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외교권 강탈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인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즉 일본 정부를 통하지 않으면 조약 맺을 수 없다. 외교권 강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써놔볼까? 이게 외교권 뺏는다라는 얘기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여기에다가 우리 공부하기 편하게 친절하게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렇게 써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 3조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황제 폐하의 밑에 한 명의 누구를 둔다? 통감을 두는 겁니다. 이제 이 통감이 있는 곳이 통감부인 거예요. 통감을 두되 이 통감은 오직 only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이것도 못하네. 이젠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주재예요. 주재. 있는다. 경성에 있는다 이런 뜻이죠. 경성에 주재하고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아련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어떻다? 외교만 하는 게 아니라 내정 간섭까지 사실상 장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사실상 1905년 이 외교권을 빼앗기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앞으로 5년 정도 남기는 했죠. 완전하게 나라를 빼앗기는 것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적지 않은 분들이 자결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나라가 망국에 들었구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을사늑약으로 인한 을사의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은 특히 의병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을사늑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조약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약 절차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 고종이 정작 이제 당시 당시 이제 군주제 국가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약 무효를 선언하면서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절차상에서의 문제도 있고 국제법상 무효인데요. 이 왜 무효인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가 한 번에 한일 병합 조약, 소위 한일 병합 조약까지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보죠. 이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고종은 이거는 나는 아닌데? 무효인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뭘 준비를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제국이 이렇게 일본의 침략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강력한 국가들에게 이걸 알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마침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곳에서 만국 평화회의라고 하는 각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자리가 열리게 되었고 거기에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그 특사를 헤이그 특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고요. 세 분,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 세 분을 헤이그 특사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고종이 미국에다가 지원을 해달라. 우리가 지금 당했다. 일본에게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에 따른 거냐면 기억나나요 혹시? 조미소호통상조약의 내용에 보면 첫 번째 거중조정 조항이 있었죠. 어떤 나라, 둘 중에 어느 나라가 뭔가 곤란한 일을 겪게 되면 가운데에서 잘 조정해준다. 그 거중조정 조항에 의거를 해서 고종이 미국에게 지원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들어줄 리가 없죠. 왜? 미국은 이미 일본과의 가스라테프트 비밀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어떤 침략 과정을 해나가는 거 승인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당시에 어떤 소위 말하면 일단 일본도 당시 이제 거의 이제 제국주의 식민지를 운영하는 그런 국가들과 특히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과도 승인을 받고 조약을 체결하고 이런 상황들이었고 당시 이제 열강의 방해들로 인해서 특히 이제 일본의 방해가 심했겠죠. 그런 방해들로 인해서 회의장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이제 바깥에서 우리 대한제국이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결국 이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를 파견한 것을 빌미로 해서 일본이 이제 이거를 알게 되고 이걸 빌미로 해서 고종을 강제적으로 폐위시킵니다.
고종을 강제적으로 폐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죠. 1907년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었던 누가 마지막으로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조선 마지막 왕, 태안제국 마지막 황제인 이제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순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조약의 이름에 한일 신협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체 조항 내용이 7가지이고 정미년에 체결했기 때문에 정미 7조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1번에 한번 보면 대한제국의 통감에, 그러니까 뭐야 이제 통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더욱더 높이는 겁니다. 통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더욱더 높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 보면은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의 어떤 정치 형태를 우리가 차관 정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차관. 차관 정치가 차관을 임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부가 있잖아요. 어떤 부처가 있으면 이 부처의 제일 높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관 다음인 사람을 차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차관에다가 누굴 박아 넣는 거예요? 일본인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실제 행정권을 장악해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미칠조약 내용 조금 이따가 볼 거거든요. 요거 한일신협약 내용을 볼 건데 요 두 번째 차관을 임명한다거나 여기에 있는 요 군대를 해산한다는 내용이 이제 조약 문서죠. 조약 문서가 있으면 여기 조약 다음으로 비밀 조치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비밀 조치서에 따라서 일본인 차관이 임명되고 군대가 해산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한일 신협약에 따라서 차관이 임명되고 군대가 해산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시면 외교권을 빼앗겼고요. 통감부가 설치가 되었고 통감이 내정간섭 기능이 한일 신협약으로 훨씬 더 올라가게 되었고 일단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차관 정치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하나의 실제 굉장히 중요한 주권 중에 하나인 자기를 스스로 방위할 수 있는 군대가 강제로 해산당하고요. 좀 있으면 1909년 기후각서에 의해서 사법권이 강탈됩니다. 사법권. 그 다음에 한일 약정각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찰 제도 경찰권도 강탈당하게 되죠. 일본에게. 이 기후각서나 한일 약정각서의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참 이제 참 씁쓸한 부분이죠. 정말 하나하나 권한들을 떼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일신협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일신협약의 내용입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정치 개선에 관해서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1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통감이 내부 정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이거 뭐예요? 법을 만든다? 입법권,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즉 통감이 입법에까지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3조 한국의 고등관리, 고위 관리들의 임명하거나 자르는 거, 인사권 얘기하는 거죠. 고등관리 인사권은 통감의 동의로서 일을 행한다. 통감이 무슨 권리도 가져가요? 인사권도 가져가네요. 그 다음에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은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3조와 5조를 지금 보면 인사권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죠. 인사권. 그래서 이 한일 신협약에 거의 밑에 딸려있는 부속적인 이 비밀 조치서에 의해서 대한제국 군대 해산, 그다음에 일본인 차관을 채용하는 등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한일 신협약으로 이제 군대까지 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민연의 군대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의병 세력으로 편입이 되게 되고 이 시기에 의병의 규모가 확대되는, 그래서 이 시기 의병도 나중에 의병에서 다시 살펴볼 건데 정민연이기 때문에 정미의병이라고 부르겠죠. 요것도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외교권도 빼앗기고
방금 어떤 행정권도 사실상 장악을 당하고 군대 해산되고 사법권, 경찰권도 박탈당하는 하나하나 정말 팔다리 하나하나 조금씩 떼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1910년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 버린 게 있네요. 요거 방금 경술국적을 보니까요. 정미칠적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을사오적처럼요. 정미 당시에 한일신협약 체결에 앞장섰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정미칠적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제 당시에 내각 총리 대신 최고권자가 이제 이완용이었고, 농산공부 대신 송병준, 군부 대신 이병무, 탁지부 대신 고영희, 법부 대신 조중응, 학부 대신 이재곤, 내부 대신 임선준, 이렇게 7명 우리는 정미칠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런 사람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요, 특히 역사에서 어떤 사람을 기억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훌륭한 업적들, 그 사람이 보인 이후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난다 하면 뭐 세종대왕이라던가 뭐 이순신 장군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독립운동가 분들을 기억하는 게 그런 예시겠죠. 근데 역사를 공부하다가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의 부류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살진 말아야지. 저거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 정말 잘 기억해두고 저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매우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정치권에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그걸 견제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부류의 기억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지금 방금 선생님이 소개하고 있는 을사오적, 정미칠적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마지막으로 체결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게 되고요.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는 최고 기구로서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되고요. 당시에 3대 통감으로 있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1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자, 이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도 조약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비준이라는 게 뭐냐면, 비준이라고 하는 게 조약에 보다 보면 좀 나오는데, 비준은요, 조약 체결을 한 최고권자가요,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이 조약에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 우리나라는 조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비준을 합니다. 국회에서요.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인데요. 이 당시 이제 이 대한제국에서의 비준 절차는 뭐였냐면, 황제가 이 조약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황제의 문서를 씁니다. 황제가 어떤 선포문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칙유라고 하거든요. 이 순종이 자신의 칙유에 서명을 하지 않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또 절차상의 하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강점의 불법성을 또 보면 을사늑약처럼 일단 무력을 앞세운 강압적이었던, 강점이 강압적인 점령, 강제 점령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약 절차가 또 누락되어 있는 모습도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조금 이따가 을사늑약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술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이 반포된 처음 이제 전체적으로 알려진 그 날 8월 29일을 경술국치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8월 29일도 우리가 광복절만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고요. 지금 달력으로 보면 한 8월에 같이 들어있죠. 8월에 15일 광복절 2주 후입니다. 정확히 29일 8월 29일 경술국치일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술국적, 당시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면서 사실상 나라를 일본에게 넘긴 8명입니다.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윤덕영, 민병석, 고영희, 박재순, 조중응, 이병무, 조민희라고 하는 요 8명을 경술국적이라고 하게 되고요. 삼관왕이죠. 이완용은 유일한 삼관왕입니다.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의 유일한 삼관왕 이완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국노, 친일 반민족 행위자 하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이완용인 거죠.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국 황제 폐화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양국 간에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말 써놓은 거죠. 뭐 잘해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한국 간의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니 전권위원을 회동하여 협의하여 다음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 전체에 관한 일체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에게 양여한다. 준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에 조항을 게재한 양여, 이 양여를 수락, 오케이, 동의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참 볼 때마다 별로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밑에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교과서에도 있는데요. 계속 보면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좀 눈치가 있으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계속 병합이라고 하는 단어에 따옴표를 쳐놨죠. 그러면 이런 뜻이잖아. 따옴표를 쳐놨던 건 걔네들이 얘기하기엔 병합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소위 병합이다라는 뜻인데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이제 합병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일본이 한국을 먹는데 그 먹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합병이라는 문자는 적절하지 않대. 그렇다고 해서 병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건 또 너무 침략적인 느낌이 나서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보니까 이 사람 누가 쿠라치 데스키치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외무성 외교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에. 나는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병합이라는 거죠. 이것이라면 다른 영토를 제국의 영토의 일부로 다른 영토, 조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한제국을 제국 영토, 일본의 영토의 일부로 삼는다고 하는 의미는 합병보다 강하면서 병탄이라는 용어만큼 뭔가 대놓고 침략적인 느낌은 안 나서 좋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제 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 일본이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교과서에도 따옴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법성, 조약의 불법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랬죠. 선생님이 이제 찾아보다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보다가 자, 국사편찬위원회의 어떤 그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우리역사넷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요거 정도면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을사늑약의 불법성, 두 번째는 병합조약의 불법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을사늑약은 그 체결 과정에서 일본의 군사적인 압박, 강제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조약 체결 시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몇 가지 누락되어 있는 것만 한번 살펴보면 협상 대표에게 내리는 정권 위임장.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을 할 때요. 조약을 체결을 할 때 황제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황제가 전권 위임장을 준 그리고 그 전권 위임장을 받은 협상 대표가 직접 하는 건데 을사늑약은 그렇게 전권 위임장을 주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협상 대표에게. 그 다음에 합의 후 국가 원수의 비준, 즉 당시 황제의 비준 과정이 또 없었다는 거예요. 비준 아까 설명했죠. 조약 마지막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된 거라면은 관보, 당시 이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써놓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관보에 게재하는 등 이 절차들이 싹 다 누락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을사늑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법적인 형식, 절차가 없는 결여된 불법적인 조약이다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합법성을 띠는 조약이라는 용어보다 늑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글이 써 있습니다.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두 번째는 병합조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일 강제 병합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과정인 비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아까 얘기했죠. 비준 절차로서 칙유라고 하는 걸 반포하게 되는데 8월 22일 공포된 순종 황제의 칙유에 얘들아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국가문서잖아. 이 칙유가 있어. 그럼 이게 칙유라고 하는 게 황제가 직접 반포한 거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려면 뭐가 있어야겠어? 도장이 있어야겠죠. 도장. 도장. 그래서 그 옥새, 도장입니다. 칙유에 찍힌 옥새는
당시 이제 대한제국의 옥새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대한제국 국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와 외교 행위를 하거나 할 때 찍는 도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 칙명지보라고 하는 도장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부적으로 내부 정치, 내정을 할 때 내정 정책에 대해서 결제를 할 때 찍는 도장입니다. 용도가 다르죠, 이 두 가지가. 근데 여기에 찍혀 있는 도장이 뭐라는 거야? 내부 결제용이라는 거야, 행정 결제용. 외교 국세가 아니라요. 통감부가 빼앗아서 가지고 있었던 이 칙명지보를 찍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빼앗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1907년 11월 이후에 황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었다는 거야? 여기에 순종 황제는 계속 뭔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의 날일 서명해온 황제의 서명인 척, 순종의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을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절차가 또 하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 비준 절차에. 거기에다가 이 칙유 자체도 누가? 일본 정부가 작성한 거다라는 거죠. 칙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황제가 직접 황제의 의견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절차상의 하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뭐 이거를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 그랬었지 라고 하는 느낌으로라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내용적으로는 좀 투머치할 수도 있지만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 이제 정치와 관련된 부분으로 일본에게 강제 점령 당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정치와 관련된 얘기고요. 이 다음의 이야기는 이제 2학기에 들어서 일제 강점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독도와 간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보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경제 침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24, 25, 26페이지에서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따가 이제 독도와 간도 한번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독도와 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 독도를 수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일본에 강탈당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본과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개항 이후 이제 일본 어민들이 불법적으로 막 조업 행위를 하고 하는 행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의견 개진을 하기도 하였고요. 또 한편 다른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자,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근대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지리적인 정보들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얘네가 생각을 하기에 이제 울릉도와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집어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일본의 최고 기구, 우리나라의 의정부 같은 최고 기구가 어디냐면 태정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정관에다가 물어봐요. 태정관에다가 서면으로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를 정리하고 있는데 태정관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냐? 우리 땅이, 그러니까 일본 내부예요. 일본에서. 우리 땅으로 집어넣으면 되느냐라고 이제 태정관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태정관이 약 6개월 정도 동안 면밀하게 이제 이전에 조선과의 어떤 외교 문서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하게 되죠. 그러고 이제 내부적으로 내린 문서가 뭐냐면 태정관 지령입니다. 태정관 지령. 그러니까 방금 질문했다 그랬죠. 태정관에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서죠. 답변서. 태정관 지령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예요? 일본 최고 기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태정관 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우리와 관련이 없다라는 걸 명심할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는 관련이 없다. 우리 일본이랑 이라는 걸 인정한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가지는, 왜냐면 우리도 뭐 사실 계속 주장을 하죠. 왜 실제로 우리 땅이었으니까 울릉도와 독도가. 그런데 이거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뭐예요? 이건 또 일본이 스스로 인정한 문서기 때문에 태정관 지령이 가지는 의미가 큽니다. 자, 그렇게 또 한편 계속 가고 있다가 이제 대한제국 정도가 되면 이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울릉도와 독도를 완전하게 우리 영토로서 다시 한번 편입하고 공포하기 위해서
공포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칙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칙령 제41호로 이제 공포가 됩니다. 이게 1900년 10월 25일이고요. 그래서 이 칙령 제41호가 공포된 날을 10월 25일을 지금도 독도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죠. 독도의 날로. 그래서 칙령 제41호를 공포를 하게 되고요. 그 내용은 독도가 우리 대한제국 한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공포를 하게 되고, 당시 울릉도를요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독도를 울릉도에다가 관할시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모습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스토리라기보다는 지금 독도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 당시 개항기 시기에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들 몇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포를 했죠. 그리고 자기들도 태정관지령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일본도 내부적으로 태정관지령이 이 독도를 강제 침탈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됐었대요. 그런데 일단 무시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뭔가 이 독도는 무주지다, 주인이 없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제가 러일 전쟁 기간 동안에 불법으로 이제 자국 영토에 독도를 편입하게 되는 모습, 러일 전쟁 중간에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식민지 기간,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독도, 어차피 그때는 어쨌든 식민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후에 돌려받게 되는 건데, 지금도 이제 일본이 계속해서 자기들 땅이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최근에도 계속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잘 관심을 가지고 일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간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간도. 자, 간도는 어디냐면 여기 위에가 한반도의 국경지대예요. 한반도에 예를 들면 한반도를 참 지도 못 그리죠.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잘라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잘라놨다고 보시면 돼요. 지도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간도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간도 땅과 관련해가지고 시작은 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요거 이제 백두산 정개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간도 귀속 문제, 간도가 누구 땅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청나라와 있을 시절에,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간도 영토 분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개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백두산 정개비를. 이제 조선에선 숙종식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백두산에다가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워놓은 거죠. 백두산 정개비라고 하는 걸 세우게 되는데, 자,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이렇게 써있어요.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서쪽의 경계는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의 경계는 토문강으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써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백두산 정개비를 세우고 나서 한 200여 년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한 200여 년 정도가 흐르게 되고, 이 백두산 정개비에 써 있는 글에 대해 해석 차이가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해석 차이는 토문강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토문강. 방금 서위, 압록, 동위, 토문이라 그랬죠. 이 토문강의 경계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 송화강의 지류 중에 토문강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토문강이라고 하는 데가. 그 다음에 두만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 쪽의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 쪽의 해석은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이 두만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전체가 이게 딱 깔끔하게 한반도와 위쪽 만주 지역으로 딱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해보면 실제 토문강이 있으니까 동쪽의 경계는 토문강으로 하고 서쪽을 압록강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북간도 지역 있죠. 이 북간도 지역은 여기가 경계가 되니까 여기가 조선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해석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해석 차이가 있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미 많은 조선인들, 대한제국 사람들이 가서 살고 있었어요. 특히나 19세기 말, 1800년대 말 정도에 한창 이제 일본의 침략,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계속되면서 한반도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위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에서는 어떻게 이 간도를 처리를 하냐. 간도에 이미 우리 민족들, 대한제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 중이다 라고 하는 거를 고려해서 이 범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간도 관리사로 다시 쓸게요. 여러분들 알아들었죠? 간도 관리사로 임명해서 간도를 관할하게 합니다. 간도를 관할하게 하고, 물론 이제 간도 관리사로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 있는 조선 대한제국 사람들을 이제 뭔가 행정적으로 좀 치안을 유지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청나라랑 또 갈등도 있겠죠. 부딪히기도 하고.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1905년 무슨 일이 발생하죠?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죠. 을사늑약 써볼게요. 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이 을사늑약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외교권을 빼앗긴 거죠. 외교권을 강탈당한 거죠. 즉, 이 영토, 간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외교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도 문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일본에게 넘어간 거죠. 일본에게 넘어간 건데, 처음에는 일본도 조선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요. 왜냐면 보면 조선의 입장을 계속 따라가면 간도 지역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야. 그런데 1909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뭐예요? 일본이 사실상 간도를 그냥 넘겨준 거죠. 뭐를 받으면서 이 만주 지역에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만주 지역에 계속해서 뭔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만주에 철도를 만들 수 있는 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일본은 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고 그 대가로 간도 포기하겠다라고 한 거죠. 왜 여기에 대한제국이 못 들어간 거예요? 외교권을 강탈당했으니까요. 을사늑약으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적인 것들을 살펴볼 때 무언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전체적인 스토리로 본다기보다는 간도라는 땅이 여기구나. 그리고 독도라는 땅이 여기인데 독도와 관련해가지고 당시의 쟁점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일어났던 문제들이라던가 우리가 시행했던 정책들은 무엇일까? 간도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게 문제였고 우리가 시행했던 정책은 무엇일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특히나 독도와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뭔가 관심을 가지고 뉴스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되는지를 면밀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한 명 한 명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고 일단 관심을 가지고 일본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모습들 뭐 교과서에 뭔가 쓴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잘 알고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24페이지에서는 이 시기에, 즉 이 시기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일본의 침략이 강화되는 이 시기에 우리 당시의 조선인들, 그 다음에 대한제국 사람들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선조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었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서 의병전쟁, 항일 의병전쟁 흐름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하는 이 저항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과정들 한번 다시 흐름을 놓치지 말고 쭉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다음번에 이 저항의 모습은 다시 시기를 좀 앞으로 건너가서 각 시기별로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 이러한 어떤 저항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살펴볼 테니까 미리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의 전체적인 정치적 흐름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끼워 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복습 잘 하시고요. 모두 수고 많았고 다음 학습지 24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